여러분 고골 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투.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지난 봄, 여름쯤에 찍은 것 같은데 반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지 바틀비, 허먼 멜빌의 바틀비하고 고골의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도 그 영상에서 한 것과 딱히 차별되는 더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외투를 어떻게 찍을 거냐 하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제 맘대로 지금 여러분 볼 거예요. 보고 지금 이거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시면 제가 제 맘대로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조금 있어 보이게 풀면은 현재적인 의미, 외투의 현재적인 의미, 그 다음에 아까끼라는 캐릭터의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작품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더 추켜주는 거예요. 넌 되게 좋은 소설이야. 아까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인물이야. 지금 2024년 이 한국의 독자들 에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고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충분히 읽을 만한 작품이고 또 이 캐릭터도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인물이야 라는 걸 이제 추켜주는 거니까 그 부분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외투가 발표되던 시절에 그 무렵에 러시아의 여러 독자들과 조금 더 협소하게 평단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공부의 영역입니다. 한편으로 조금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든 지금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당대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뭐가 관련이 되냐면 자연파.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면 뭐 당연히 칠판에다 쓰고 뭐 했을 것이고요. 그 맨 처음에 올려드린 PPT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조금 봤던 그 PPT에 보면은 자연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파가 뭐냐,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 그 맥락에서 고골의 이 외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연파라는 거는요, 그 러시아어로 나뚜랄나야 슈콜라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내추럴 스쿨입니다. 내추럴리스틱이 아니라 내추럴 스쿨. 자연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쿨이 학교는 아니고요. 이즘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의해서 그 원칙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굳어진 거를 말하거든요. 고전주의,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입니다. 파라고 붙으면 파라고 그 정도로까지 확고하게 굳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 경우는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그 작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다. 만약에 그림 같으면 이상파 대표적입니다. 어쨌거나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모네든 뭐든 이런 식으로. 요 비슷하게 이제 일군의 작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소설을 썼는데요. 이런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은요.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뭡니까? 요 아카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의 가난한 하급 관리나 뭐 그에 준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어, 이런 인물들을 통틀어 가지고 작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 같네요. 이건 이제 뭐 체구가 작다 당연히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입지, 사회적인 정체성이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작다. 작은 걸로 보이는 이제 이런 하급 관리라든지 그 제가 관등표 보여드린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9등부터 시작해갖고 9등 포함 9등보다 낮다. 그러니까 9등간 이하의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고민 역시 세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집트를 정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저 여자의 사랑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외투 하나, 그 다음에 관직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뭐 이런 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받아서 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굉장히 생활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파에 속한다고 하는 이 작가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세계관은 역시나 이제 제가 적어드린 그 환경 결정론인데요.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시도들이 비단 고골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1800, 여러분 고골의 외투가 1841년 뭐 요 정도 나왔는데요. 이미 30년대가 저물고 40년대로 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가는 시기다.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가는 시기에 중간에 있는 약간의 과도기적인 사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식의 흐름을 고골적 경향이라고 진짜 부르기도 할 정도로 고골이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인데요. 고골 자연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잠시 역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벨린스키라는 아주 걸출한 비평가,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밖에 뭐 네크라소프나 이런 조금 일하기 좋아하는 이런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잡지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게 계속 가지 않고 이제 한 두세 번 나오다가 이제 끊겨가지고 약간 문집 형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잡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생리학. 요거를 영어로는 더 피지올로지 오브 페테르부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 피지올로지가 사이칼러지 뭐 피직스 할 때 PHY로 다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생리학이라는 게 딱 들어봐도 인문과학이나 문학 예술 같지 않잖아요.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파라는 사조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본격화될 사실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연주의로 갈 건데요. 그 일련의 경향은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가들이 그거에 대한 자의식이 되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에서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탐구하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 공간만 갖고 노는 건 아니죠. 페테르부르크가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인간이 속해 있는 어떤 거대한 사회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주제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식으로 말해서 인간과 환경입니다. 인간하고 환경이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환경에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문제적이고 좀 심각한 인간이 있으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뭐 깨부신다든가 새롭게 재편한다든가 혁명이죠.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벨 에포크 같은 그런 이제 평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란 이제 거대한 문제 하에서 요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이 뭔가를 이제 살펴보면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벨린스키가 이제 원체 걸출했으니까 권도원을 쓰고 자기도 에세이 하나를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이런 이제 제목의 에세이죠. 이거는 칼럼, 에세이 같은 거를 하나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페테르부르크는 여러분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위에 하루아침에 뚝딱 건설된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늪지대도 아니고 허공 중에다가 그냥 갑자기 딱 공중누각 같이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뾰트르 대제의 피터 더 그레이트입니다. 뾰트르 대제 치하에서 쭉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쯤에 말년쯤에 이제 뾰트르 대제가 미친 척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근데 행정력도 발휘가 된 거죠. 상상력만 발휘된 게 아니라 행정력이 발휘돼갖고 한 게 뭐였냐면 수도를 절로 저기로 옮기자. 저게 뭐냐면 유럽으로 나가는 창이에요. 유럽으로 나가는 창문을 뚫자 정도가 아니죠. 고속도로를 만들자. 거의 그렇게 된 셈이죠. 그래가지고 저 추운 북극에 도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의 별명 중에 하나는 북방의 베네치아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넘어가 보지 않았지만 뭐 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꽤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핀란드만 그 바다가 있는데요. 바닷가가 있는데 이름이 핀란드만이잖아요. 핀란드하고 닿아 있고 이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창을 뚫겠다 해갖고 이제 페테르부르크를 뾰트르 대제가 만드는데요. 도시를 건설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지만 도시를 건설하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도시예요? 뭐 옮기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당연히 옮기기 제일 쉬운 게 물론 물건인데 사람 중에서 옮기기 제일 쉬운 부류의 사람은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14관등을 떠올려 보시면 다 관리야, 다 관리. 그래서 갖다 심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 공무원이 되게 많은 이제 도시가 페테르부르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주민들인 거죠. 모스크바처럼 토착 주민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이주민들이 많고요. 뜨내기들, 떠돌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멀리서 이렇게 왔다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집,
일단 제일 심각하고요. 사람이 많이 살면 전염병도 많이 도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퍼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도 이런 문제 있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막 진짜 문제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66년에 발표된 죄와벌에서 보게 되겠지만 직장이 있죠. 일자리가 많으면서도 또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술 먹고 난동 부리는 놈, 싸우는 놈, 뭐 매춘하는 놈, 뭐 고리대금업 하는 놈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날 건물 짓고 있어요. 또 때려 부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교통사고도 당연히 많이 나죠. 마르멜라도프는 마차에 치여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가장 읽을 만한 훌륭한 사회소설은 당연히 죄와벌이고요. 이 1840년대 벨린스키를 비롯한 이 지식인들이 쓴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냐면 굉장히 그 러시아 역사에서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는 표트르 대제의 이 휘황찬란한 계획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탄생한 환상적인 도시. 그게 바로 페테르부르크다. 인데 이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가치 쪽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벨린스키를 비롯한 이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우리가 페테르부르크를 새롭게 한번 창조해 보자.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페테르부르크는 아직 역사가 없는 거니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역사가 있는 도시는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는 유서 깊은 그래서 이제 마당이 넓고요. 이 대문이 열려 있죠.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심지어 이 집 할머니하고 저 집 할아버지하고 뭐 옛날 옛적 뭐 역사서 볼 필요도 없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도시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페테르부르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 조형해 갈 것인가? 인데요. 자연과학에서 아까 제가 생리학 말씀드렸는데 자연과학에서 쓰는 그 생리학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요.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오기스트 꽁트의 실증주의인가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클로드 베르네르의 생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젊은 지성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어떤 환경 거기에 세계 현실을 자연과학의 측면으로 생리학의 그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생리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 플러스 뭐냐면 인간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이 인간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샅샅이 파헤쳐보자, 낱낱이 파헤쳐보자, 해부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법을 이제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져오는 인간이라는 거는 귀족이 아니라 그 스페이드 여왕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중치의 인간들, 평민의 인간들, 더 내려가서 하층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문학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길게 보면은 이 문학 텍스트의 주인공은 신화적인 인물이었는데 적어도 이제 왕이죠. 오디푸스도 왕인데 다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여기서 귀족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할 수 있겠죠. 헥토르나 뭐 이런 식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나오는 영웅하고 다르잖아. 헥토르,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 이런 인물들보다 한 단계 내려온 게 이제 귀족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와서 제목을 읽어볼게요. 이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에 들어가 있는 일련의 소설들의 제목이 페테르부르크 문지기, 페테르부르크의 손풍금쟁이, 이 어떤 직업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 측면, 페테르부르크 방면, 요건 이제 구를 말합니다. 관악구, 뭐 소초구, 뭐 이렇게 은평구 할 때 구.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의 뒷골목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그림은 페테르부르크 이게 하나의 세계이고요. 페테르부르크의 어떤 특정 장소, 특정한 직업 유형, 특정한 관습, 특정한 정황 이런 걸 이제 잡아가지고요. 정말로 사진으로 찍는 것 같은 리얼리즘. 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꼼꼼하게 묘사를 합니다. 읽어본 바로 재미는 없어요. 이게 왜 재미가 없냐를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소설은 이야기여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거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선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름은 김연경이고 뭐 요렇게 생겼고 얘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특정한 직업을 대표하는 한 유형 특정한 공간을 대표하는 한 유형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노후농문학과 93학번 김연경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인 정체성을 먼저 보고 혹은 지리적인 정체성을 먼저 보는 거죠. 경상남도 거창군 출생의 김연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두리를 먼저 딱 씌워버리니까 마치 그 김고한가요? 그 뭐지? 손오공 그 쓴 것처럼 그래서 인물들이 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이야기도 되게 지지부진하게 재미없게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 환경과 인간인데 환경을 구체적으로 대도시로 잡았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물론 대도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대도시가 없으면 이거는 애초부터 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기획인데요. 대도시 탐구라는 것이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노레드 발자크라는 작가인데요.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발자크는 이제 발자크는 대표적인 이제 그 프랑스 작가인데요.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지금 대표작 있어갖고 먼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이제 썼고요. 발자크라는 이 작가 자체가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발자크가 쓴 소설보다 개인적으로는 발자크에 대해서 츠바이크가 쓴 평전이 더 재미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 사람 인생이 소설이었는데요. 소설가 발자크의 가장 큰 치적은 사실 이런 식의 소설 장르를 이 사람이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인간의 그런 복잡 다단한 변증법을 보여주는 것. 파리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세계와 어떻게 또 충돌돼야지. 그래야 재미가 있죠. 여기서 그냥 아이고 난 다 좋아. 이래도 좋아. 이러고 이제 잘 먹고 또 잘 살아버리면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싸워야죠. 그런 걸 이제 너무 잘 포착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자크 소설에는 이 파리라는 대도시, 이 환경, 세계에 속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런 사회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라스티니악은 대학생이어야 되고요. 뭐 누구는 뭐 의대생이어야 되고요. 보케르 하숙관이면 보케르 부인은 하숙집을 경영하는 아줌마고요. 뭐 그다음에 고리오 영감은 제분업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딸 둘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하고 사이가 나빠진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그다음 보트랭은 또 도형수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데 온갖 인간들이 다 나오는데 이 인간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전형인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아주 또렷하게 갖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문학사에 남는 자들은 다 이해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텐데 러시아에도 이제 이런 걸출한 작가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을 완성할 작가겠죠. 한편으로는 그거는 도스옙스키가 될 거예요. 근데 도스옙스키로 가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고골의 외투 같은 작품, 코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읽어보시면 코는 너무나도 장난스러운데 외투는 이제 그거보다는 작가가 좀 더 진지한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투가 고골의 외투가 이제 이 맥락에 외치에 있다. 즉 페테르부르크 생리학, 다시 발자크의 이 파리 생리학, 영국 문학 같은 경우는 디킨스입니다. 디킨스의 런던 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을 그나마 읽을 만한 어떤 소설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가가 고골이고 대표적인 작품 외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읽었던 코, 넵스키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광인일기나 초상화 모두 다 어떤 페테르부르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잘 파헤치는데 도시만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의 특성만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여러 복잡한 심리 같은 걸 파헤치는 거죠. 악각기가 대변하는 어떤 세계가 있고요. 초상화 같으면 차르뜨코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치는 관리가 있는데 광인일기 뽀뿌리 신이거든요. 걔는 왜 미칠까요? 관리 주제에. 관리도 미칠 수 있는 게 고골이 보여주는 세계예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 미치는 거는 뭐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음악가나 뭐 그런 이제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만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9세기 중반 페테르부르크에 오면 구급 관리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고골을 보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넘어가면 그 자연파는 이제 전사실주의, 앞전자 써가지고요. 사실주의 앞이다 해서 전사실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것과 연관된 어떤
정치 사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로 우리가 유토피언 소셜리즘을 꼽아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논문 썼던 건데 아주 오래전에 역시나 상도 받고 했던 논문인데요. 2010년에 썼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쓸 때만 해도 이런 환경 결정론, 자연파는 환경 결정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문지기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당연히 자기가 문지기다라는 그 정체성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이런 환경 결정론과 이런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다라고 제가 14년 전에는 썼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져요. 뭔 소리냐 하면은 이 1840년대에 젊은 지식인 작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고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젊은 도스옙스키 포함인데 이런 이제 작가들이 보면은 이 환경 결정론에 종속되어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말이 불편한가요? 가난한 사람들, 도스옙스키의 대비적 제목인데 아깝기 같이 불쌍한 사람, 작은 인간들이죠. 이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해야죠.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정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걸로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혹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고골도 그렇고 도스옙스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인데요. 종교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골도 그렇고 나중에 뭐 도스옙스키도 그렇고요. 다 자기들식의 뭐에 사로잡힌다? 메시아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정신적인 기전이 너무나도 흥미롭고요. 여전히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굉장히 이게 흥미롭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콤플렉스에 다 사로잡히는데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서유럽적 사상, 철학을 하나 뽑으라면 이제 이 유토피안 소셜리즘이에요. 이 유토피안 소셜리즘은 20대의 도스옙스키가 굉장히 이제 탐닉했던 이제 사상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여러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인간에 대한 동정,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가진 자로서, 조금 더 똑똑한 자로서, 조금 더 실행력이 있는 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결정론과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고 사실 환경 결정론은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좌로 보내겠습니다. 좌로 보내면은 이제 마르크스죠, 그죠? 사회주의인 거죠. 그럼 결국 이 유토피안 소셜리즘인 거예요. 그 휴머니즘인 거고요. 이게 이제 다 맞닿아 있다. 유토피안 소셜리즘에 대해서는 도스옙스키 소개할 때 한 번 더 할 거고요. 죄아벌 할 때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제 외투를 보면 정말로 그 자연파의 도식에 너무나도 잘 맞는 이제 소설인 거예요. 만년구dun관인 아깝기가 나오고 그는 이제 페테르부르크의 추위, 기후 이런 이제 지리적인 조건, 물리적인 조건에 또한 이제 철저하게 종속돼 있고 태어날 때부터 뭐야 자기가 구dun관이 될 운명인 걸 알았던 것 같다. 이런 만년 구dun관, 영원한 구dun관이 될 것을 알았던 것 같다 하고 울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름도 보면 되게 불성실하게 이제 짓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였을 거고요. 그래서 당시 이 벨린스키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이 외투를 사실주의, 그 이제 환경결정론, 자연파 그런 맥락과 그다음에 이제 휴머니즘의 구현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이 불쌍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상적 고민,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토피안 사회주의 이런 것과도 또한 연관이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혁명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이제 PT 계급은 노동자 계급은 아니지만 관리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계층들이 고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종교적인 뉘앙스가 되게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외투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종교적인 독법, 즉 외투를 그 중세 성인전 위인전 말고 위인전하고 비슷한 거죠. 성인전, 성자전에 이제 전통에서 봐서 아깝기가 순환받는 뭡니까? 그 성자인 거죠. 그 관점에서 또 읽어도 나름대로 또 아기가 잘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지나왔지만 그 멜빌의 바틀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되게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제가 언급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게 이제 19세기적인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1920년대 지나면서 외투의 이런 내용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형식
적인 측면, 기법적인 측면, 문체적인 측면 이런 거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20년대 형식주의 이제 비평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 비평가들이 있는데요. 시클롭스키 일단 제일 유명하고요. 기법으로서의 예술 이건 뭐 대학원생들은 많이들 읽죠. 그 사람 말고 에이엔바움이라는 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톨스토이 좋아해가지고 톨스토이 초기 톨스토이 연구소도 쓰고 레르몬토 브리시대 연구소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에이엔바움이 그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왜냐하면 계열이 레르몬토프 톨스토이 계열이면 그걸 좋아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짧은 네, 연구소에 비하면 짧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고골의 외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고골의 문체적인 부분을 이제 열심히 파헤쳐 가지고 아, 고골의 외투를 이런 내용 미학이 아니라 형식 미학의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외투보다는 코를 읽는데 더 적합하긴 한데요. 정신분석학적 해석도 영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레퍼런스들을 상세한 얘기는 다 까먹긴 했는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들이 다 좀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제대로 된 조금 일반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남녀 상렬지사, 연애서사, 러브스토리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코에서는 또 그런 암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도 하고 싶어 하고 막. 근데 이제 외투에서는 그런 게 조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끼가 그 회합에 가는 도중에 모임에 가는 도중에 그 포스트인가요? 뭐 이런 거 보는데 왜 이 저기 뭐지 스타킹 올리는 장면인가 약간 그런 거 보고 무흐한 요즘식으로 그런 뭐 웃음을 짓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끼가 집에 데리고 있는 게 늙은 하녀였던가 아, 그것도 약간 디테일로 뭔가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적인 문제,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엮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지금 문학사적으로 사실주의, 자연파,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았다. 이고요. 이 고골, 러시아에서는 고골에서 본격화되고 이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완성하게 되는 이 사실주의의 전 단계로 자연파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프랑스 문학입니다, 여러분.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집에서 찍으니까 졸라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는 이 러시아 문학의 자연파하고 이 프랑스 문학의 자연주의가 되게 다른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근자에 생각하기로는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 환경 결정론, 환경과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세계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게 뭐 그게 졸라가 막 물리나 화학이나 뭐 이런 걸 아주 잘해서가 아닐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험 소설이잖아요. 이때 실험 소설은 뭔가 내가 실험적인 소설을 쓰겠어. 뭔가 기존의 그 소설 작법과는 아주 구분되는 그런 창작을 할 거야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엑스페리멘트 있잖아요. 진짜 실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정하고 철저한 소설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맨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분이었고요. 발자크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려가지고 한 몇십 년 뒤에 이제 졸라는 많은 소설을 쓰게 되는데 제가 미쳤죠, 그죠? 이거를 사고 싶어가고 샀는데 그 사이에 또 민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책이 배달이 됐는데요. 아주 어릴 때 진짜 꼬꼬마 시절에 읽고 다시 읽지 않았는데 언젠가 꼭 다시 읽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책을 또 보여드리는 것기도 한데요. 이 목로주점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고 원래는 아소모아르랍니다. 여기에는 제 기억에 제르베즈인지 제베레즈인지 지금 펼쳐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 다리를 조금 저는 불편한 어떤 여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녀가 세탁부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직업이 진짜 많았고 그녀의 남편인지 아빠인지 혹은 둘 다인지 아들인지 셋 다인지가 알코올에 다 쩔어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졸라 얘기에 되게 많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제 불쌍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또 불쌍하게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 자기가 속한 여러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특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초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림들을 졸라가 보여줬던 것 같고요. 현재적인 작품으로는 떼레즈 락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떼레즈 락강.
갖고 왔어야 됐는데 지금 테레즈 락강은 박찬욱 감독이 박쥐라는 영화를 찍을 때 한 절반 이상 스토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도 이제 테레즈 락강이라는 약간 불운한 운명인 거죠. 그런 이제 소녀가 이제 처녀가 되고 그 원래 자기를 키워준 분의 이제 아들하고 이제 반쯤은 원치 않는 근데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데 남편이 좀 그래요. 그래서 부부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남편의 친구가 나타나는데 테레즈 락강과 그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고 하지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 둘이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식의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9세기 소설을 읽는 어떤 재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재미는 어디서 오냐면 이 대표작을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물들의 그 또렷한 형상과 생기로움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자기가 속한 어떤 환경 속에서 같은 얘기겠죠, 그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든 나쁘든 어떤 이제 생기가 돋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실주의보다 더 잔인한 자연주의, 더 이제 운명을 이제 참혹하게 운명의 테러를 가하는 식으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작품 자세히 안 읽었기 때문에 뭐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얘기하면 좋겠고 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 러시아의 작가는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찍고 체홉입니다. 전혀 이제 어떤 다른 계열의 이제 작품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는 이제 모더니즘, 상징주의 모더니즘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졸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 에세이 제 책이 없네요. 그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드레피스 사건 있거든요. 드레피스 사건은 또 뭐냐면 드레피스가 이름이 딱 들어보면 프랑스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은 프랑스 대위인데 유대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을 그 독일군 스파이 혐의로 잡았든가 재판을 했든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죄가 확실치 않거나 심지어 이제 무죄임이 판명됐는데도 사람들이 혐의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졸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나는 고발한다고. 제가 디테일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졸라는 그 정도로 사회 현실에 예민한 작가였고요. 정치에 예민한 작가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런 불의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떠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나쁜 짓은 안 했어. 네 아무 짓도 안 한 게 네 잘못이야. 바로 이건 거죠. 나는 친일하지 않았어. 이제 이 프랑스 같은 반대죠. 친동, 나치에 협조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왜 잡아갑니까? 얘들을 무찌르는데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니들이 침묵했으니까 니들은 언론인으로서 완전 잘못한 거야 하고 이제 잡아간 건데 비슷하게 이제 졸라는 반대되는 어떤 지식인의 모델이었고 이제 소설가는 뭐 이런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 이런 거하고 별개로 어쨌거나 이제 소설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골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고골의 자연파로 시작을 했지만 프랑스 이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소설로 이제 끝을 맺게 되네요. 고골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 거를 찍지 말고 차라리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초상화하고 고골의 말년을 찍을까 하다가 요거를 찍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한 좀 일부 시간은 고골의 말년을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상화라든가 초상화는 물론 말년에 쓴 건 아니지만 죽은혼이라든가 그런 것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공지 띄울 테니까 참고하시고요.